안녕하세요. 이수경입니다. 오늘은 공정안전관리 및 전기기기 방법구조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은 위험물의 분류를 우리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전기기기 방법구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위험물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고 전기기기 방법 구조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공정안전관리는 PSM이라고 하죠. 그래서 Process Safety Management. 이 적용 대상과 그리고 위험성 평가의 종류와 그 다음에 PSM의 이행 상태 기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PSM 공정안전관리의 적용 대상은 일반적으로 화학공장이 그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공장이 아니더라도 규정량 이상을 제조, 취급, 저장하는 설비, 이 규정량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나와 있는 규정량 이상의 각각의 화학물질에 대한 규정량을 정하고 있는데 그 이상을 제조, 취급하는, 저장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PSM을 적용받아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디스플레이를 제조하는 그런 공장이 있다. 그 공장에도 화학물질을 사용하겠죠. 이것이 규정량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PSM 적용 대상 사업장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자회사도 마찬가지로 PSM 대상 사업장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SM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12대 요소와 운영체계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포괄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든다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PSM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정안전 자료, 공정위험성 평가, 안전운전 계획, 비상조치 계획 이렇게 네 가지의 커다란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거기에 안전운전 계획이 9개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9개의 이 항목이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고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운전 지침서, 설비 점검 및 유지 계획, 안전작업 허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위험성 평가는 정성적인 위험성 평가와 정량적인 위험성 평가로 우리가 나누죠. 그래서 정성적인 평가라고 하는 거는 이 평가를 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을 정성적 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평가하는 사람이 안전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능력을 갖춰야지만이 보다 효과적인 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중에서 체크리스트, 위험과 운전 분석 또는 공정안전 분석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위험과 운전 분석, 해잡이라고 하는 위험과 운전 분석과 최근에 도입된 코샤 PSR, 공정 안전성 분석이라고 하는 Process Safety Review라고 하는 코샤에서 제시한 거죠. 이것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보다 차이점을 충분히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정량적 평가는 결함수 분석, 사건수 분석, 원인 결과 분석, FTA, ETA, CCA로 구분해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KPSR과
해잡을 서로 비교를 해보면 해잡은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화재, 폭발, 누출 등 중대 산업사고의 발생에 중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가이드 워드라고 하는 게 no, more, less, reverse, as well as, part of 뭐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KPSR, 코샤 PSR이라고 하는 거는 공정 안전성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PSR은 조업 단계에서 이래요. 조업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화재, 폭발, 누출, 공정 트러블, 상해 좀 다양하죠. 검토 대상이 화재, 폭발, 누출은 다 들어가고 공정 트러블과 상해가 포함되고 한다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고 현장 그 다음에 가이드 워드는 위험 형태와 원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위험성 평가 중에서 로파라고 하는 방호 계층 분석이라고 하는 독립 방호 계층의 종류와 기능이 있는데 이 로파라고 하는 그 방호 계층 분석은 중간중간에 이제 방호 조치가 있는 거죠. 그 방호 조치를 우리가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형태의 방호 조치가 있을 수가 있죠. 공정이 있을 수 있고 공정사고와 공정이 있을 수 있고 기본 공정 제어 시스템이 있고 경보와 운전의 조치가 있고 안전 개장 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파열판과 방유제가 있고 비상 대응이 있고 지역의 비상 대응이 있고 뭐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장치와 시스템과 행위가 바로 독립 방호 계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PSM의 이행 상태 평가 기준은 어느 정도 이제 처음에 평가를 받은 후에 평가를 받는 거죠. 이행 상태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PS, M 플러스, M 마이너스 등급으로 해주면서 일반 기준에 이것을 P 등급을 받으면은 4년에 1회 점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S 등급은 2년에 1회 점검을 받으면 돼요. M 마이너스 등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등급 부여 후 1년에 1회 점검을 하고 2년에 한 번씩 기술 지도를 받아야 된다. 어디서부터 기술 지도를 받아요?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기술 지도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M-가 되면은 상당히 안전하는 사람들이 힘들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전기기기 방폭 구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강의에서 아마도 전기기기 방폭 구조에 대해서도 강의를 했는데 제가 보충해서 기출 문제를 나오는 그러한 경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기기 방폭 구조의 용어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어요. 일단은 점화원이죠. 그래서 이그니션 소스, 점화원 또는 발화원이라고도 하죠. 전기 설비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형상으로 폭발성 분위기에 대해서 점화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것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되는 거죠. 정전기도 되고 나화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성능 평가에 제외되는 것은 저전압, 소전류의 전기 회로, 그래서 1.5V, 0.1 암페어, 25mW의 어느 것에 초과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성능 평가에서 제외가 된다. 이렇게 또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 안전 틈새라고 하는 Maximum Experiment Safety Gap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최대 안전 틈새.
폭발 분위기가 있을 경우에 표준 용기 길이가 12.5mm 저편면 틈새를 통해서 폭발 화염이, 그러니까 이러한 공간에 이게 화염이 그 전파가 되느냐, 이 프레임이 그 프로파게이션 되느냐, 이것을 보는 겁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거를 최대 안전 틈새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최소 점화 전류라고 하는 것도 또 둘 수 있어요. Maximum Ignition Current. 그러니까 전기 스파크가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최소의 회로 전류를 우리는 최소 점화 전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폭발을 그 방지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냐?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어요. 하나는 폭발 분위기를 형성하지 않는 거예요. 가연물이 없게 한다든가 또는 이 공기가 없게 하는 거죠. 산소가 없게 한다고 하는 것은 불활성하는 거죠. 질소나 이산화탄소를 주입해서 불활성하는 거. 질소가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에 가연성 물질의 밀도를 높이는 것을 제한하는 거. 통풍을, 그러니까 바람이 잘 불도록 해주면서 폭발성 분위기를 형성하지 않는 거죠. 폭발성 분위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가연성 기체하고 공기가 해서 혼합기체를 형성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혼합기체. 이게 바로 폭발성 분위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점화원을 없애는 방법. 이 점화원을 없애는 방법은 되게 어렵죠. 점화원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점화원을 없애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 방법은 폭발로 인한 영향을 무시할 수 있는 수치로 제한하는 법. 제한하는 방법은 뭐예요? 방폭벽을 만들든가, 방폭벽. 벽을 만들어서 폭발을 하더라도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포의 국한적인 억제 분리에서는 격리하고 안전도를 증가시키고 에너지를 제한하고 화염 전파 방지하는 거고 특수하고 이렇게 있는데, 제일 먼저 격리하는 것은 유입이에요. 유입이라고 하는 것은 오일 안에다가 전기 설비를 집는 게, 그래서 표시는 O로 표시해요. 압력은 프레저라이즈 P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프레저 압력 방폭 구조는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은 그 자체를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양압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양압. 즉, 그 전기 기기를 양압으로 만들어줘서 가연성 기체가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압력 방폭 구조예요. 충전은 파우더로 하는 게 Q예요, Q. 몰드는 M. 안전증은 Increased Safety에서 E입니다, E. 또는 B 점화는 난스파크스 N. 본질 안전은 I. 내압은 D. 여기 내압이라고 하는 거는 압력을 견디도록 용기를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용기를 튼튼하게 만드는 거니까 내압이라고. 특수는 S라고 한다. 요 앞에 나오는 그 표시 방법,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 시험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정 장소, 폭발 위험 장소를 구분할 때 영정, 1종, 2종으로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영종은 뭐예요? 항상 빈번하게 그 폭발성 분위기를 형성하는 게, 폭발성 가스 분위기를 빈번하게 존재하는 것은 영종에 들어가요. 즉 어떤 탱크 내의 내부 안, 그런 거는 영종이죠. 그런 내부, 용기, 장치, 배관 등의 내부는 항상 폭발성 가스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런 영종 장소고, 거기에는 본질 안전 방폭 구조를 놓줘야 돼요. IA.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종 장소는 간헐적으로 폭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거기에는 내압 방폭 구조, 압력 방폭 구조, 충전 방폭 구조. 이 이종 장소는
어떠한 그 빈도는 굉장히 작죠. 폭발물의 존재가 우려가 없으나 존재할 경우 그 빈도가 아주 적고 단기간만 존재하는 것은 이종장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거는 KGS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가스 코리아 가스 세프티라고 얘기하는 가스 기술 기준에도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산업안전에서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폭 구조의 전기 설비 표시 기호가 쭉 있어요. 이것도 틈틈치 않게 시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EX는 우리가 이 폭발이라고 하는 거죠. 방폭이라고 하는 거죠. 방폭. 엑스플로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 E라고 하는 거는 프로텍션의 컨셉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 E라고 쓴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석유화학의 일반 산업이고, E를 쓰는 거는 탄광이에요. C는 가스 그룹 A, B, C로 내린 거고, T4는 온도 분류. 네? 온도 분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외에 액체 및 고체의 보호 등급을 얘기하는. 이 온도 등급은 온도 구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발화도로 가지고서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분진 폭발의 위험 장소에도 우리가 그 표시를 하는데, 분진율의 연속 정제는 2,0으로 해요. 이게 단위가 두 개죠. 아까는 가스인 경우는 0, 1, 2 이렇게 했지만 분진운인 경우는 2,0, 2,1, 2자를 더 붙였어요. 분진인 경우에. 이 분진인 경우에는 2,0, 2,1, 2,12 이렇게 했다고 하는 사실. 그 특징은 거의 같죠. 빈번하게 존재하는 정성은 2,0. 가끔 생성되는 거 이런 것들은 쭉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산업안전 보건 규칙에 보면 변전실 등의 위치에 관한 얘기 있어요. 안전보건규칙 312조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가스 폭발의 위험 장소 또는 분진 폭발 위험 장소에 변전실, 배전반실, 제어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가스 폭발 위험 장소라든가 분진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그런 장소에는 변전실, 변전반실, 제어실 그 밖에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면 안 되죠. 그런데 예외 조항이 있어요. 적용 예외 조항이 있는데 그 위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실내 기압을 항상 양압으로 걸어줘야 된다. 양압으로 걸어준다. 이 두 가지입니다. 양압을 걸어줘야 된다. 그런데 양압은 20파스칼 이상의 압력을, 25파스칼 이상의 압력을 유지해 줘야 된다. 그리고 전기기계 기구를 방폭 성능이 있는 방폭 성능의 전기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가스 폭발의 위험 장소, 분진 폭발의 위험 장소에는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양압 설비 구비 조건은 뭐냐? 양압은 아까도 얘기했죠. 양압의 유지는 비유지 경보 조치가 있어야 되고 25파스칼 이상의 압력을 걸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가스 검진기가 비치되고 그 다음에 공기가 안전한 장소로부터 송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용기 내부에 불활성 가스가 주입 시에는 2종 장소로 간주한다. 불활성 가스가 주입하는 경우는 2종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그 시험 문제를 한번 평가하기 위해서 기출 문제가 어떤 것이 나왔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과 운전 분석 경우 해저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뭐냐. 신규 공정, 기존 공정 및 설비, 그 다음에 공정 연료동의 중요한 변경 이럴 때는 해저압을 반드시 해야 된다. 조업 중에 트러블 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는 해저압을 하는 건 아니죠.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코샤 PSR 공정 안전성 분석을 해야 된다. 이게 더 합리적이다. 공정 안전성 분석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격증을 모두 선택해. 공정안전보고서는 어떻게 보면은 화학 공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만이 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산업안전 관련 기술사, 산업안전 지도사, 기사 취득 후 5년 경력자 또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공정보고서 작성 등 24시간 이상의 교육을 있었는데 24시간이 아니라 28시간 28시간의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작성할 수 있다. 그래서 안전보건공단의 PSM 과정은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거기에 등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술사들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사업을 아주 융성하게 하고 있다. 돈을 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정위험성 평가 중에서 정량적 위험성 평가 기법을 모두 선택하시오. 그거는 결함수 분석, ETA, CCA, 원인 결과 분석은 정량적 위험성 평가다. 정량적 위험성 평가는 결국은 뭐예요? 어떠한 결과, 폭발이라든가 화재가 일어난다든가 이러한 결과가 확률적으로, 수치적으로, 정량적으로 표시되는 거. 이게 정량적 위험성 평가의 기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방호 계측 분석 기법, 레이어 오브 로파라고 합니다. 로파. 이 로파에 해당되는 것은 반정량적 위험성 평가예요. 로파는 약간 정성적과 정량적의 중간 단계의 위험성 평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방호 계측 분석 기법에서 사용되는 방호 계층을 모두 선택해요. 방호 계층은 여러 가지가 있었죠. 본질 안전 설계, 기본 공장 제어 시스템, 경보 및 운전원 조치, 사업장 비상 대응, 그 외에 뭐가 있겠어요. 안전 개장 시스템, 물리적 방호 장치, 파열판인가 방유제, 지역사회 비상 대응, 이것들이 다 방호 계층에 포함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PSM의 이행상태 평가의 종류와 대상이 잘못 연결된 것은 신규 평가는 보고서 심사 및 확인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규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평가는 신규 평가 후 4년마다 정기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재평가는 사업주가 재평가를 요청할 경우 요청날로부터 1년 이내가 아니고 6개월 이내에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틀린 거는 3번이 되겠죠. 재평가, P등급 또는 S등급의 사업장을 지도 점검한 결과 특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받도록 되어 있다. 우리가 이행상태 평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행상태 평가 결과 등급별 관리 기준이 잘못 연결된 것은 앞에 것들은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M-등급인 경우에는 등급 부여 1회 1년마다 점검, 1회 1년의 기술 지도, 1년에 1회 점검하고 2년마다 기술 지도 받도록 되어 있는 거죠. 1년이 아니고 기술 지도는 2년에 한 번 받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치를 집어넣는 거나 이건 암기를 할 수밖에 없죠. 이거 참 암기한다는 게 참 답답한 노릇인데 어쨌든 기출 문제에 대해서는 암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아래의 물질을 제조, 취급, 저장하는 설비의 공정안전 보고서를 작성하는 를 쓰시오. 기준, 규정량 이상 킬로그램을 쓰시오. 인화성가스는 5,000kg. 저장은 제조와 취급은 5,000, 저장은 2만 kg. 뭐 이렇게 20만인가요? 20만이네. 그 다음에 암모니아의 제조, 취급, 저장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00kg. 염산의 제조, 취급, 저장은 2만 kg. 황산의 제조, 취급, 저장은 2만 kg. 이렇게 수치로 나와 있으니까 이 수치를 왜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인화성 가스 같은 경우는 뭐 암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니까 암모니아도 또 마찬가지고 수치를 암기할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중 공정위험성평가에 적용하는 위험성평가 기법에 있어 저장 탱크의 설비, 유틸리티 설비 및 제조 공정 중 고체, 건조, 분쇄 설비 등 간단한 단위 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 기법 중 두 가지를 이 밑에 있는 보기 중에서 이게 뭐 두 가지를 고르라는 거죠. 기법 중에서 두 가지를 고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간단한 단위 공정, 간단한 단위 공정에는 작업자 실수 분석과 상대 위험 순위 분석 뭐 이렇게 들 수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해설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고체, 건조, 분쇄 설비 간단한 공정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쫙 정성적 분석으로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조 공정 중 반응, 분리, 여기 반응하고 분리하고 이송 시스템, 전기 개장 시스템의 단위 공정. 그러니까 반응의 단위 공정인 경우에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위험성 평가를 어떤 것이 있느냐. 위험 운전 분석과 원인 결과 분석 이런 것이 들어간다. 그 외에 뭐 여기 좀 뭐 있죠? 즉 이러한 반응과 분리 이송 시스템에 대해서는 정량적 위험성 평가인 결함수 분석, 사건수 분석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험과 운전 분석, 해자 기법에서 사용되는 가이드 워드에 대한 의미를 영문으로 쓰시오.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가이드 워드. 설계 의도 외에, 여기에 as well as, 설계 의도 외에 다른 공정 변수를 부여하는 것은 as well as. 설계 의도대로 안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는 part of. 설계 의도대로 되지 않거나 운전 유지되지 않는 상태는 other than. 그 다음에 공정 변수가 양적으로 추가되는 것은 뭐. 그 외에 뭐가 있어요? 공정 변수가 감소하는 건 less. 설계 의도에 반하여서 공정 변수의 양이 없는 상태는 no, not, none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설계 의도의 정반대로 나타나는 상태는 reverse 이렇게 설명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이런 게 이미 기출문제에 나왔다고 하니까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가스 폭발 위험 장소 또는 분진 폭발 위험 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해당하는 부분을 내야 구조로 하여야 된다. 그 성능의 향상을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 보수 및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세 가지 쓰시오. 그러니까 내야 구조를 해야 되는 곳을 쓰라는 얘기예요. 여기 나와 있죠. 건축물의 기둥과 포, 위험물 저장 취급 장소의 지지대,
그다음에 배관, 전선관의 지지대. 거기서 각각에 대한 설명도 있는데 어쨌든 그 빨간 것으로 쓴 것을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되겠죠. 근데 예 조항이 있어요. 물분무 설비 또는 폼 소화 설비 등의 자동 소화 설비가 화재 시 2시간 이상 그 안전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내화 구조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자동 소화 설비 그리고 화재를 2시간 이상 그 안전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내화 구조로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전기기 방폭 구조의 그 기호를 쓰죠. 안전증은 뭐예요? explosion E죠. E. explosion E. 이렇게. EXE. 충전은 EX, explosion Q. 유입은 O. explosion. 그 다음에 특수는 S. 스페셜이니까. 다른 것에 대한 것도 여기 있으니까 이것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 표식은 가스 증기에 대한 그 몇 종의 폭발 위험 정도에 해당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폭발 위험도를 그려줄 때 이러한 표시로 해주게 되는데 0종은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했죠. 0종은. 1종은 양쪽으로 다 하고 2종은 B급류로 하나만 이렇게 해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종 폭발 위험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폭발성 분해기에 놓인 방치된 표준 용기의 길이가 12.5m의 접합면 틈새를 통하여 폭발 오염이 내부에서 외부로 전파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틈새의 최대 간격치의 용어는 뭐냐? 우리 앞에서 봤죠? 최대 안전 틈새. 최대 안전 틈새로 해갖고 영어로는 Maximum Experimental Safety Gap이라고 해서 MESG로 표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학습 정리를 우리가 보면 학습 정리는 폭발 위험 장소의 구분도의 작성 대상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폭발 위험 장소의 구분도의 작성 대상은 일단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인화성 액체, 증기, 인화성 가스의 제조, 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고체의 제조, 사용하는 장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가스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 이것도 뭐 맡은 거예요. 가스 폭발. 또는 분진 폭발. 분진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이 그 폭발 위험 장소의 구분도의 작성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면 인화성 가스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떻게 정의되느냐? 인화 한계의 농도가 최저 한도가 13% 이하, 최고 한도와 최저 한도의 차가 12% 이상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우리는 보통 이거를 하한계, 상한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는 최저 한도라고 했어요. 최고 한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얘기입니다. 또는 인화성 가스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인화성 가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가스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가스에서는 가연성 가스라고 그래요. 가연성 가스.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산업안전에서는 인화성 가스라고 법령에서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화성 액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도 또 있죠. 표준 압력 101.3 kPa 하에서 인화점이 60도씨 이하이거나 고온 고압의 공정운전 조건으로 인하여 화재 폭발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하는 가연성 물질을 우리는 인화성 액체라고 얘기한다.
인하점이 60도 이하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겠죠. 인하점이 60점 이하.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 인화성 액체를. 그 다음에 이제 안전거리에 관한 것도 또 언급을 하고 있어요. 안전거리는 안전보건규칙 제271조에 나와 있어요. 별표 8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법령에 들어가셔서 이것을 국가 법령 검정 시스템이 있죠. 거기에 꼭 반드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법령이라는 건 계속 바뀌니까. 저도 가끔가다 확인하다 보면 틀린 내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냥 반드시 확인하는 그러한 버릇을 가지는 거, 습관을 가지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전거리에 관한 내용들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든다면 단위 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 공정시설 사이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설비 바깥면으로부터 10m 이상. 그 다음에 프레오스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화학공장에 가면은 폐가스가 나왔을 경우에 태워버리는 거가 프레오스택입니다. 또는 태움으로써 폭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서 또 환경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태우는 거에 플레어스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반경 20m 이상이 되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듭니다. 각각에 대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내용들 10m, 20m, 20m, 20m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계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화학 공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PSM에 대한 얘기하고 그리고 전기 방폭에 관한 얘기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기출문제 대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이미 배웠던 과목의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더 확실하게 여러분의 실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저희 강의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